금병매 소설화 제1부 어둠의 향기 운명의 첫 장 1점 청하칭허의 남자 청하부 칭허후의 늦겨울은 바람이 사납고 공기가 얄궂다. 그러나 그 골목 어귀마다 피어나는 향냄새는 단순한 장사치의 손길이 아니라 야망을 숨긴 자의 내음이었다. 서문경, 그는 약재상을 운영하는 상인이었고 청하에서 모르는 자가 드물었다. 남성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극 무대에 설 미남 배우의 마스크 같았다. 하얀 피부, 날카로운 눈매, 적당히 얇은 입술. 그러나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고 약처럼 스며드는 언변으로 사람을 녹였다. 이 약재는요, 천금 같은 귀한 물건이라오. 무릎이 시리다 하셨죠. 밤에 이걸 발라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 보니 제가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그의 혀는 꿀처럼 달았고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백성은 물론이고 관리들조차 그를 단지 상인이라 무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그 도시의 절반을 먹고 있는 짐승이었다. 이점 어느 봄날의 시선, 모든 이야기는 그 봄날에 시작되었다. 서문경은 관청에 약을 납품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 우연히 시골 장터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였다. 오랜 겨울을 뚫고 핀 살구 꽃나무 아래 장독 위에 물을 들이붓던 여인이 그의 시선을 잡아끈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판금년 판찐련. 눈은 살짝 올라갔고 입술은 붉었으며 몸은 작지만 가늘고 고왔다. 그녀는 속을 쉽게 내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부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그 어떤 불안정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타오르다 사라지는 불꽃 같은 불행한 욕망의 향기. 무대 우다의 아내라 하오. 서문경은 옆에 선하인 곽일의 말을 흘려들었다. 무대, 근육질의 허우대에 말이 통하지 않는 장사꾼. 그 무뚝뚝한 사내의 아내가 이토록 눈부시다는 건 신이 무언가를 잘못 배분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서문경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 여인은 내 것이다. 3점 유혹의 첫 차. 며칠 뒤 서문경은 일부러 무대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약을 흘리는 척했다. 곽일이 이를 주우려 금년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안사람. 주인 어른이 허리가 아프다시는데 이 약을 한번 발라보시게. 특별히 만든 인삼마요련 쓴마 여우라오. 판금년은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우리 집엔 약을 믿지 않아. 사람을 속이는 물건 내 알바 아냐.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곽일은 금년의 눈동자 속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읽었다. 그는 그렇게 유혹의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인사를 건넸다. 그 틈을 타 서문경은 음식을 보내고 좋은 옷을 선물하며 그녀의 문 앞을 자주 스쳤다. 처음엔 분노하던 금년도 어느 순간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문경은 어쩜 그리도 다정할까. 남편은 나한테 욕 한 번 섞인 말도 따뜻하게 못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무대가 술에 취해 뻗어버린 틈을 타 서문경은 그녀의 방에 들어섰다. 비가 얕게 내리던 밤 바람은 여인의 창을 흔들었고 서문경은 촛불 하나로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금년아, 누구도 날 그렇게 부른 적 없어. 그녀는 처음엔 떨었고 그러다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다. 4점 죽음의 손길. 그러나 그 둘의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선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무대.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줄 몰랐고 아내의 불만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우직했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 거치었다. 서문경은 결심했다.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과길이 준비한 독약은 무색무취. 매일 먹던 탕에 섞였다. 무대는 며칠을 앓다 고통스럽게 쓰러졌고 판금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운이 나쁜 병사라고 생각했을 뿐. 장례가 끝난 밤 서문경은 금년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넌 내 사람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 그의 속삭임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청하의 하늘은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금병매 소설화 제2부 붉은 꽃 사이로 또 한 송이. 1점 꿈꾸는 정원. 청하 칭흐의 서문 저택엔 이제 6명의 여인이 있었다. 본처 우시우시는 체면과 위엄으로 나머지 첩들은 질서와 눈치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 6번째 판금년. 금년은 자신이 그들 중 가장 빛난다고 믿었다. 아니, 누구보다 빛나야만 했다. 눈썹을 그리고 머리엔 사향향수를 뿌리고 밤마다 서문경의 방 앞을 지났다. 하지만 남자의 눈길은 늘 새로운 향기에 기울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데려온 여인이 바로 이평아리 빙하였다. 2점 이평아의 등장. 이평아는 사북사배의 큰 상인 이시벤리시바의 외동딸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다. 일찍이 혼인을 했으나 남편이 병으로 요절하며 과부가 되었고 이후 가문이 몰락하자 청하로 흘러들었다. 서문경은 장터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낡은 수레에 앉아 사과를 팔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햇살에 반사된 그녀의 눈빛은 우물 바닥처럼 깊고 맑았다. 그 사과 전부 삽니다. 당신도 함께 따라오시지요. 그는 여느 때처럼 손쉽게 여인의 마음을 얻었다. 이평아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지쳐버린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고 싶은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3점 금년의 질투. 이평아가 서문가에 들어온 날, 금년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했다. 말도 웃음도 적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당겼다. 무슨 일이요? 이 잔에 약차를 드시지요. 이평아가 서문경의 잔에 약차를 따를 때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녀를 조금씩 휘게 만들었다. 제가 6번째였죠. 그럼 저 여자는 7번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얼음장 같았다. 질투요. 그건 부질없는 감정이지. 그 사람은 누구든 언젠간 다른 여자를 품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금년의 방 안에서는 그날 밤 거울 하나가 깨졌다. 조용히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4점 잠들지 않는 밤. 그날 밤 서문경은 이평아의 방으로 향했다. 금년은 그 발소리를 들었다. 뚜벅뚜벅. 그 발자국은 너무나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여인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금년은 촛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 아래 그녀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해. 웃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지. 그런데 왜 그의 눈엔 그 여자만 보일까? 그녀는 이불을 들추고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 끝에 희미한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그 불빛은 이평아의 방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금년은 그 문 앞에서 멈췄다. 거기서 들려온 서문경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여인의 숨소리.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다. 5점 음모의 시작. 이튿날 금년은 은밀히 과길을 불렀다. 과길, 저 여인을 조사해. 어디서 왔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
아직 남은 게 뭐가 있는지도. 부인, 혹시 무슨 일이? 명령이야. 곽일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녀는 자신이 무대를 죽였다는 죄를 후회한 적 없었다. 오히려 그 결단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주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감정이 아닌 생존을 선택할 것이다. 며칠 후 곽일이 전한 소식은 금년의 기대 이상이었다. 이평아의 남편 살아 있었습니다. 자북에서 병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집안과 연을 끊고 수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숨겨진 아들이 하나 있다고도. 금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네. 6점 속삭이는 그림자. 며칠 후 서문경은 평소와 달리 심란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금년이 물었다. 이평아에게 사북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다며 아들을 데리고 다시 만나자고 한다는군. 금년은 놀란 듯 두 손을 입에 갖다 댔다.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안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진심 어린 듯 했지만 눈빛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서문경은 그걸 보지 못했다. 며칠 뒤 이평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야 한다며 짐을 쌌고 서문경은 말리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었지만 당신에게 진실된 과거가 있다면 놓아주는 게 맞겠지. 이평아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녀는 서문경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그 순간 금녀는 발코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이 집은 나의 성이야. 다른 꽃은 필요 없어. 금병매 소설화 제3부 욕망의 궁전 붕괴의 서곡 1점 오르가슴 너머의 공허. 서문경의 침실은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방의 붉은 비단이 바람에 일렁이고 촛불이 타오르며 금빛 그림자를 벽에 투사했다. 판금녀는 서문경의 가슴 위에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은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목덜미로 스며들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제 날 떠날 생각은 안 하겠지. 금녀는 속삭였다. 넌 내 여왕이야. 그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말 속엔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문경의 입술은 달콤하지만 마음은 늘 떠나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눈빛을 훔쳐보았다. 그 눈은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 다른 여인을 향해 있었다. 2점 신흥 귀족과의 결탁. 서문경은 더 이상 단지 약재상이나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청하부 관리들과 뇌물을 통해 연을 맺고 장안 장간에서 올라온 신흥 귀족. 장주사장 조실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서문형, 당신의 술은 갈수록 진해지는군. 장주사야말로 청하의 절반을 쥐고 계시지 않소. 그들은 서로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잔 밑에서는 토지 헐값 매입, 노비 유통, 여인 거래 같은 어둠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날 밤 서문경은 마차에 기대어 창밖을 보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구걸을 했고 병자들은 약을 구걸했다. 그는 피식 웃었다. 가련한 것들. 약이 없어서가 아니지. 돈이 없어서지. 그는 스스로를 약의 신선이라고 여겼다. 인간을 살리고 죽이는 권력, 여인을 안고 버리는 권력, 관청을 움직이고 신분을 바꾸는 힘. 그것이 그의 쾌락이었다. 3점 유희와 지배의 방. 서문경은 저택 한쪽에 비밀의 방을 마련했다.
그곳은 여인들이 눈도장 받기 위해 치장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비단 침상, 사향, 욕조, 경극하면, 그리고 금으로 짠 채찍. 그 방에서 그는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쾌락을 즐겼다. 여인들은 첩이 되기 위해 굽히고 그는 하나씩 지워가듯 그녀들의 본래 이름을 잊었다. 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사람이야. 아니면 짐승이지. 그의 말에 어떤 여인은 울었고 어떤 여인은 웃었다. 하지만 금녀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지배자가 아닌 공존자가 되길 원했다. 4. 금년의 불안. 요즘 들어 서문경은 금년과의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이 평화를 떠올렸고 또 다른 여인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춘매. 원래는 시녀였지만 어느새 서문경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한 여인. 금녀는 눈으로만 그녀를 경계했고 말로는 조용히 감쌌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다시 무대를 죽였던 그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그 방식을 써야 할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붉은 분을 바르며 천천히 웃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아니면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해. 5. 탐욕의 끝. 독이 되는 순간 서문경은 이제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지방 군영의 무기 수송로를 통제하려 했고 관청의 세금 기록을 조작하려 들었다. 관리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 서문경 너무 멀리 가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비밀방을 다녀간 여인이 심한 열병에 시달리다 죽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문가의 향이 독하다. 그 남자 여인을 죽이고도 웃는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겐 여전히 새로운 여인이 줄을 서 있었고 돈은 물처럼 흘렀다. 6. 균열. 어느 저녁 금녀는 서문경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침상엔 춘매가 있었다. 금녀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 가진 건 전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언젠간 그 욕망에 삼켜질 거야. 서문경은 웃었다. 욕망이 사람을 삼키면 난 그 욕망 속에서 왕이 될 거야. 그는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금녀는 몸을 피했다. 처음으로 이제 나도 내 길을 찾아야겠어. 금병매 소설화 제사부 붕괴의 문턱 그리고 불길한 안개. 1. 가을빛의 그림자. 청하부의 가을은 눈부셨다. 하지만 서문경의 저택은 그 눈부심마저 씻어내듯 칙칙했다. 대청 마루에 덩굴렁쿨이 들이우고 정원 연못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분꽃이 활짝 피고 향이 집 안 가득 번졌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전야였다. 서문경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눈가엔 주름이 번졌고 뺨은 예전보다 홀쭉했다. 나는 피곤한가? 그의 손에는 그날도 약이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병을 치료하려는 약이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 약은 쾌락과 환상, 그리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독이었다. 2. 금년의 변모. 판금년은 더는 과거의 금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본처 우씨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졌고 저택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서문경의 마음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오다를 죽였던 죄를 꿈에서 보았고 그녀가 내친 이평화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날 밤 금녀는 촛불 앞에서 글을 썼다. 글씨는 떨렸고 먹은 번졌다. 서문경을 죽이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그녀는 놀라며 붓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를 떠나는 게 죽이는 것보다 어려워. 그녀는 이제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붉은 칼날 위를 걷고 있었다. 3. 춘매의 역습. 춘매는 원래 시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서문경의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었다. 나이는 어렸고 눈빛은 순진했으며 말투는 천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야망과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 금년 부인께선 기침이 심하시다 들었어요. 혹시 약이라도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말끝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금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그 눈길 속에 칼날이 스쳤다. 춘매는 조용히 웃으며 물러났다. 이 집의 안주인이 누군지 조만간 알게 되겠지. 춘매는 이미 자신이 후계자라고 믿고 있었다. 서문경이 늙어갈수록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저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금년의 하인을 매수하고 하인들 사이에서 금년이 미쳐간다는 소문을 흘렸다. 4. 망자의 저주. 이평아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청하에는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문경의 비밀방에서 일하던 시녀 하나가 목을 매 죽은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는 말린 꽃이 피 있었고 손엔 오래된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편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평아, 나는 돌아올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택은 평온하지 않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귀신이다. 서문가의 저주가 내려졌다. 서문경은 처음엔 웃었다. 헛소리다. 하지만 밤마다 문풍지에 스치는 소리, 방 안에 퍼지는 꽃향기, 정원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숨소리에 그는 점점 무너져 갔다. 누구냐? 누가 거기 있어? 어느 날 밤 그는 칼을 들고 정원을 뛰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연못엔 이평아가 생전에 쓰던 비녀가 떠 있었다. 5. 서문경의 외로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문경을 떠났다. 관청의 관리들은 그를 경계했고 조정에서 그의 이름은 흉으로 오르내렸다. 백성들은 약장수 귀신이라며 문을 닫았고 심지어 자신의 첫째 첩조차 이혼을 요구했다. 그의 저택은 커졌지만 식탁엔 혼자 앉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늘 그랬듯 향을 피우고 여인을 불렀지만 그 눈동자엔 더 이상 불꽃이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웃었고 유령처럼 살았다. 금년아,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그의 물음에 금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사랑이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6. 붕괴의 날. 청하부 감찰사가 갑자기 방문했다. 서문경이 조세를 횡령하고 인신매매를 주도했다는 인명의 고발이 접수된 것이다. 그날 밤 서문경은 재빨리 사람들을 불렀지만 과거 그에게 충성하던 관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과길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금년의 눈이 그를 보며 웃고 있음을.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옅은 분을 바른 채 그를 마주했다. 이 집은 이제 끝이야. 내가 나를, 당신이 만든 세계는 당신의 욕망으로만 세워졌어요. 난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서문경은 무너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 피는 붉었고 땅 위에 넓게 퍼졌다. 7. 불타는 궁전. 며칠 뒤 서문가 저택에 불이 났다. 그 불은 새벽부터 타오르기 시작해 정오 무렵엔 대청과 뒷방, 연못과 정자까지 삼켜버렸다. 금녀는 불길을 뒤로 한 채 마차에 올랐다. 춘매는 사라졌고 하인들은 떠났으며 저택은 무너졌다. 마차는 느릿하게 청하를 떠났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저 멀리 불길 너머에서 이평아의 환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금병매 소설화 제1부 어둠의 향기, 운명의 첫 장. 1점 청하칭허의 남자. 청하부 칭허후의 늦겨울은 바람이 사납고 공기가 얄궂다. 그러나 그 골목 어귀마다 피어나는 향냄새는 단순한 장사치의 손길이 아니라 야망을 숨긴 자의 내음이었다. 서문경. 그는 약재상을 운영하는 상인이었고 청하에서 모르는 자가 드물었다. 남성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극 무대에 설 미남 배우의 마스크 같았다. 하얀 피부, 날카로운 눈매, 적당히 얇은 입술. 그러나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고 약처럼 스며드는 언변으로 사람을 녹였다. 이 약재는요, 천금 같은 귀한 물건이라오. 무릎이 시리다 하셨죠. 밤에 이걸 발라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 보니 제가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그의 혀는 꿀처럼 달았고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백성은 물론이고 관리들조차 그를 단지 상인이라 무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그 도시의 절반을 먹고 있는 짐승이었다. 이점 어느 봄날의 시선. 모든 이야기는 그 봄날에 시작되었다. 서문경은 관청에 약을 납품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 우연히 시골 장터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였다. 오랜 겨울을 뚫고 핀 살구 꽃나무 아래 장독 위에 물을 들이붓던 여인이 그의 시선을 잡아끈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판금년 판진렌. 눈은 살짝 올라갔고 입술은 붉었으며 몸은 작지만 가늘고 고왔다. 그녀는 속을 쉽게 내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부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그 어떤 불안정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타오르다 사라지는 불꽃 같은 불행한 욕망의 향기. 무대 우다의 아내라 하오. 서문경은 옆에 선하인 과길의 말을 흘려들었다. 무대. 근육질의 허우대에 말이 통하지 않는 장사꾼. 그 무뚝뚝한 사내의 아내가 이토록 눈부시다는 건 신이 무언가를 잘못 배분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서문경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 여인은 내 것이다. 3점 유혹의 첫차. 며칠 뒤 서문경은 일부러 무대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약을 흘리는 척했다. 과길이 이를 주우려 금년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안사람. 주인 어른이 허리가 아프다시는데 이 약을 한번 발라보시게. 특별히 만든 인삼마요련 쓴마 요라오. 판금년은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우리 집엔 약을 믿지 않아. 사람을 속이는 물건 내 알바 아냐.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과길은 금년의 눈동자 속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읽었다. 그는 그렇게 유혹의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인사를 건넸다. 그 틈을 타 서문경은 음식을 보내고 좋은 옷을 선물하며 그녀의 문 앞을 자주 스쳤다. 처음엔 분노하던 금년도 어느 순간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문경은 어쩜 그리도 다정할까. 남편은 나한테 욕 한 번 섞인 말도 따뜻하게 못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무대가 술에 취해 뻗어버린 틈을 타 서문경은 그녀의 방에 들어섰다. 비가 얕게 내리던 밤 바람은 여인의 창을 흔들었고 서문경은 촛불 하나로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금년아, 누구도 날 그렇게 부른 적 없어. 그녀는 처음엔 떨었고 그러다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다. 4점 죽음의 손길. 그러나 그 둘의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선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무대.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줄 몰랐고 아내의 불만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우직했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 거칠었다. 서문경은 결심했다.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과길이 준비한 독약은 무색무취. 매일 먹던 탕에 섞였다. 무대는 며칠을 앓다 고통스럽게 쓰러졌고 판금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운이 나쁜 병사라고 생각했을 뿐. 장례가 끝난 밤 서문경은 금년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넌 내 사람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 그의 속삭임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청하의 하늘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금병매 소설화 제2부 붉은 꽃 사이로 또 한 송이. 1점 꿈꾸는 정원. 청하칭흐의 서문 저택엔 이제 6명의 여인이 있었다. 본처 우씨우씨는 체면과 위엄으로 나머지 첩들은 질서와 눈치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 6번째 판금년. 금년은 자신이 그들 중 가장 빛난다고 믿었다. 아니, 누구보다 빛나야만 했다. 눈썹을 그리고 머리엔 사향향수를 뿌리고 밤마다 서문경의 방 앞을 지났다. 하지만 남자의 눈길은 늘 새로운 향기에 기울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데려온 여인이 바로 이평아리 빙하였다. 2점 이평아의 등장. 이평아는 사북사배의 큰 상인 이시벤리시바의 외동딸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다. 일찍이 혼인을 했으나 남편이 병으로 요절하며 과부가 되었고 이후 가문이 몰락하자 청하로 흘러들었다. 서문경은 장터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낡은 수레에 앉아 사과를 팔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햇살에 반사된 그녀의 눈빛은 우물 바닥처럼 깊고 맑았다. 그 사과 전부 삽니다. 당신도 함께 따라오시지요. 그는 여느 때처럼 손쉽게 여인의 마음을 얻었다. 이평아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지쳐버린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고 싶은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3점 금년의 질투. 이평아가 서문가에 들어온 날 금년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했다. 말도 웃음도 적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당겼다. 무슨 일이요? 이 잔에 약차를 드시지요. 이평아가 서문경의 잔에 약차를 따를 때마다 금년은 손에 쥐고 있던 비녀를 조금씩 휘게 만들었다. 제가 6번째였죠. 그럼 저 여자는 7번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얼음장 같았다. 질투요. 그건 부질없는 감정이지. 그 사람은 누구든 언젠간 다른 여자를 품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금년의 방 안에서는 그날 밤 거울 하나가 깨졌다. 조용히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4점 잠들지 않는 밤. 그날 밤 서문경은 이평아의 방으로 향했다. 금년은 그 발소리를 들었다. 뚜벅뚜벅. 그 발자국은 너무나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여인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금년은 촛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 아래 그녀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해. 웃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지. 그런데 왜 그의 눈엔 그 여자만 보일까? 그녀는 이불을 들추고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 끝에 희미한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그 불빛은 이평아의 방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금년은 그 문 앞에서 멈췄다. 거기서 들려온 서문경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여인의 숨소리.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다. 5점
음모의 시작. 이튿날 금녀는 은밀히 과기를 불렀다. 과길, 저 여인을 조사해. 어디서 왔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 아직 남은 게 뭐가 있는지도. 부인, 혹시 무슨 일이? 명령이야. 과길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녀는 자신이 무대를 죽였다는 죄를 후회한 적 없었다. 오히려 그 결단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주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감정이 아닌 생존을 선택할 것이다. 며칠 후 과길이 전한 소식은 금년의 기대 이상이었다. 이평아의 남편 살아 있었습니다. 자북에서 병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집안과 연을 끊고 수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숨겨진 아들이 하나 있다고도. 금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네. 6점. 속삭이는 그림자. 며칠 후 서문경은 평소와 달리 심란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금년이 물었다. 이평아에게 사북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다며 아들을 데리고 다시 만나자고 한다는군. 금년은 놀란 듯 두 손을 입에 갖다 댔다.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안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진심 어린 듯 했지만 눈빛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서문경은 그걸 보지 못했다. 며칠 뒤 이평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야 한다며 짐을 쌌고 서문경은 말리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었지만 당신에게 진실된 과거가 있다면 놓아주는 게 맞겠지. 이평아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녀는 서문경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그 순간 금녀는 발코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이 집은 나의 성이야. 다른 꽃은 필요 없어. 금병매 소설화 제3부 욕망의 궁전 붕괴의 서곡. 1점. 오르가슴 너머의 공허. 서문경의 침실은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방의 붉은 비단이 바람에 일렁이고 촛불이 타오르며 금빛 그림자를 벽에 투사했다. 판금녀는 서문경의 가슴 위에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은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목덜미로 스며들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제 날 떠날 생각은 안 하겠지. 금녀는 속삭였다. 넌 내 여왕이야. 그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말 속엔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문경의 입술은 달콤하지만 마음은 늘 떠나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눈빛을 훔쳐보았다. 그 눈은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 다른 여인을 향해 있었다. 2점. 신흥 귀족과의 결타. 서문경은 더 이상 단지 약재상이나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청하부 관리들과 뇌물을 통해 연을 맺고 장안 장간에서 올라온 신흥 귀족 장주사장 조슬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서문형, 당신의 술은 갈수록 진해지는군. 장주사야말로 청하의 절반을 쥐고 계시지 않소. 그들은 서로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잔 밑에서는 토지 헐값 매입, 노비 유통, 여인 거래 같은 어둠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날 밤 서문경은 마차에 기대어 창밖을 보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구걸을 했고 병자들은 약을 구걸했다. 그는 피식 웃었다. 가련한 것들. 약이 없어서가 아니지. 돈이 없어서지. 그는 스스로를 약의 신선이라고 여겼다. 인간을 살리고 죽이는 권력, 여인을 안고 버리는 권력, 관청을 움직이고
신분을 바꾸는 힘. 그것이 그의 쾌락이었다. 3. 유희와 지배의 바. 서문경은 저택 한쪽에 비밀의 방을 마련했다. 그곳은 여인들이 눈도장 받기 위해 치장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비단 침상, 사향 욕조, 경극하면, 그리고 금으로 짠 채찍. 그 방에서 그는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쾌락을 즐겼다. 여인들은 첩이 되기 위해 굽히고 그는 하나씩 지워가듯 그녀들의 본래 이름을 잊었다. 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사람이야. 아니면 짐승이지. 그의 말에 어떤 여인은 울었고 어떤 여인은 웃었다. 하지만 금녀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지배자가 아닌 공존자가 되길 원했다. 4. 금년의 불안. 요즘 들어 서문경은 금년과의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이 평화를 떠올렸고 또 다른 여인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춘매. 원래는 시녀였지만 어느새 서문경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한 여인. 금년은 눈으로만 그녀를 경계했고 말로는 조용히 감쌌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다시 무대를 죽였던 그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그 방식을 써야 할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붉은 분을 바르며 천천히 웃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아니면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해. 5. 탐욕의 끝. 독이 되는 순간 서문경은 이제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지방 군영의 무기 수송로를 통제하려 했고 관청의 세금 기록을 조작하려 들었다. 관리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 서문경 너무 멀리 가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비밀방을 다녀간 여인이 심한 열병에 시달리다 죽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문가의 향이 독하다. 그 남자 여인을 죽이고도 웃는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겐 여전히 새로운 여인이 줄을 서 있었고 돈은 물처럼 흘렀다. 6. 균열. 어느 저녁 금녀는 서문경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침상엔 춘매가 있었다. 금녀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 가진 건 전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언젠간 그 욕망에 삼켜질 거야. 서문경은 웃었다. 욕망이 사람을 삼키면 난 그 욕망 속에서 왕이 될 거야. 그는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금녀는 몸을 피했다. 처음으로 이제 나도 내 길을 찾아야겠어. 금병매 소설화 제사부 붕괴의 문턱 그리고 불길한 안개. 1. 가을빛의 그림자. 청하부의 가을은 눈부셨다. 하지만 서문경의 저택은 그 눈부심마저 씻어내듯 칙칙했다. 대청 마루에 덩굴렁쿨이 들이우고 정원 연못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분꽃이 활짝 피고 향이 집 안 가득 번졌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전야였다. 서문경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눈가엔 주름이 번졌고 뺨은 예전보다 홀쭉했다. 나는 피곤한가? 그의 손에는 그날도 약이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병을 치료하려는 약이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 약은 쾌락과 환상, 그리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독이었다. 2. 금년의 변모. 판금년은 더는 과거의 금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본처 우씨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졌고 저택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서문경의 마음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오다를 죽였던 죄를 꿈에서 보았고 그녀가 내친 이평화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날 밤 금녀는 촛불 앞에서 글을 썼다. 글씨는 떨렸고 먹은 번졌다. 서문경을 죽이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그녀는 놀라며 붓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를 떠나는 게 죽이는 것보다 어려워. 그녀는 이제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붉은 칼날 위를 걷고 있었다. 3. 춘매의 역습. 춘매는 원래 시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서문경의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었다. 나이는 어렸고 눈빛은 순진했으며 말투는 천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야망과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 금년 부인께선 기침이 심하시다 들었어요. 혹시 약이라도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말끝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금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그 눈길 속에 칼날이 스쳤다. 춘매는 조용히 웃으며 물러났다. 이 집의 안주인이 누군지 조만간 알게 되겠지. 춘매는 이미 자신이 후계자라고 믿고 있었다. 서문경이 늙어갈수록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저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금년의 하인을 매수하고 하인들 사이에서 금년이 미쳐간다는 소문을 흘렸다. 4. 망자의 저주. 이평아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청하에는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문경의 비밀방에서 일하던 시녀 하나가 목을 매 죽은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는 말린 꽃이 피 있었고 손엔 오래된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편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평아, 나는 돌아올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택은 평온하지 않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귀신이다. 서문가의 저주가 내려졌다. 서문경은 처음엔 웃었다. 헛소리다. 하지만 밤마다 문풍지에 스치는 소리, 방 안에 퍼지는 꽃향기, 정원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숨소리에 그는 점점 무너져 갔다. 누구냐? 누가 거기 있어? 어느 날 밤 그는 칼을 들고 정원을 뛰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연못엔 이평아가 생전에 쓰던 비녀가 떠 있었다. 5. 서문경의 외로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문경을 떠났다. 관청의 관리들은 그를 경계했고 조정에서 그의 이름은 흉으로 오르내렸다. 백성들은 약장수 귀신이라며 문을 닫았고 심지어 자신의 첫째 첩조차 이혼을 요구했다. 그의 저택은 커졌지만 식탁엔 혼자 앉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늘 그랬듯 향을 피우고 여인을 불렀지만 그 눈동자엔 더 이상 불꽃이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웃었고 유령처럼 살았다. 금년아,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그의 물음에 금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사랑이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6. 붕괴의 날. 청하부 감찰사가 갑자기 방문했다. 서문경이 조세를 횡령하고 인신매매를 주도했다는 익명의 고발이 접수된 것이다. 그날 밤 서문경은 재빨리 사람들을 불렀지만 과거 그에게 충성하던 관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과길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금년의 눈이 그를 보며 웃고 있음을.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옅은 분을 바른 채 그를 마주했다. 이 집은 이제 끝이야. 내가 나를, 당신이 만든 세계는 당신의 욕망으로만 세워졌어요. 난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서문경은 무너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 피는 붉었고 땅 위에 넓게 퍼졌다. 7. 불타는 궁전. 며칠 뒤 서문가 저택에 불이 났다. 그 불은 새벽부터 타오르기 시작해 정오 무렵엔 대청과 뒷방, 연못과 정자까지 삼켜버렸다.
금녀는 불길을 뒤로 한 채 마차에 올랐다. 춘매는 사라졌고 하인들은 떠났으며 저택은 무너졌다. 마차는 느릿하게 청하를 떠났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저 멀리 불길 너머에서 이평아의 환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